전쟁에서 공격자든 방어자든 어떤 군대도 절대로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현대 전쟁 규칙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우크라이나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는 것뿐이며 그 피해의 대상이 누구이든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고 우크라이나도 방역했습니다. 푸틴처럼 민간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잔혹하며 러시아 일부 지역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린 복수의 타격으로 대응했습니다. 1월 9일 BBC 등 여러 언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시민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과 도시 모두의 공격을 지시하는 듯합니다. 그럼 새 소식은 뭔가요? 무서운 점은 러시아가 대규모 야간 공격에서 오레슈니크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건 두 번째이며 명확히 생명을 노린 첫 사례일 수 있습니다. 오레슈니크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자국민에게 쏘길 가장 원하지 않는 미사일입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오레슈니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이름은 러시아어로 헤이즐넛 나무를 뜻합니다. 하지만 오레슈니크는 생명과 달리 극적으로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 미사일에 오레슈니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탄두가 목표물에 빗줄기처럼 떨어지는 방식 때문인데 이 모습이 바로 해당 나무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허술한 상징성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레슈니크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중 하나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외에는 현대 방공 시스템도 거의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오레슈니크는 최소 마하 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CNN은 이 미사일이 시속 약 13,000km, 8,000마일에 도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사일의 최고 속도가 마하 10을 넘는다는 의미로 극초음속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의 2배에 달하며 음속의 10배가 넘는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에 더해 오레슈니크의 사거리도 주목할 만합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가 미사일을 여러 번 사용한 결과 사거리는 약 965, 1609km, 600,000마일더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같은 매체는 미국 국방 관계자들이 이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가 4,800km, 약 3,000마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 추정이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오레슈니크를 사용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어 이 빠르고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선 명백한 위협입니다.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점은 여러 탄두를 목표에 투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NN은 오레슈니크가 최대 6개의 다탄두 독립유도 재진입체 MERV를 탑재할 수 있으며 각 MERV는 4개에서 6개 사이의 탄두를 실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탄두 자체를 말이죠. 최대 수치가 맞다면 오레슈니크는 여러 목표물 또는 단일 목표물에 최대 36개의 탄두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미사일에 재래식 폭약이 탑재되면 이 미사일들은 속도와 성능이 핵 위협과 비슷하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실제로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러시아가 원한다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레슈니크가 지닌 파괴적인 잠재력을 여러분께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월 9일 밤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가 인명피해를 적게 입은 것은 운이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4명 사망, 25명 부상 등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는 아파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후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이 이중 타격, 더블 탭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할 때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레츠니크에 관해서는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리비우시를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키이우에서 약 550km, 즉 약 34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유럽의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리비우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접한 국경에서 불과 70km, 즉 약 4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유럽의 적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한 듯합니다. 오늘 밤은 리비우였지만 내일은 폴란드나 다시 우크라이나일 수도 있습니다. 언급된 사망자들은 러시아가 오레슈닉 미사일보다 훨씬 많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밤에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밤사이 우크라이나에 13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해 에너지 시설과 민간 인프라를 겨냥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22발의 순항 미사일과 242대의 드론을 동원해 대규모 야간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레슈닉의 배치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두 번째로 보이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복수라고 주장합니다. 12월 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거처 중 한 곳에 장거리 드론을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 지역에 있는 푸틴의 국영 거처를 향해 91대의 무인 항공기, 즉 UAV를 동원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를 부인하며 러시아가 평화 협상 방해를 위해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평화 협상 입장을 재검토해 젤렌스키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드론으로 푸틴 거처를 공격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이를 조작했을까요? 하지만 이 질문들의 답을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수많은 공격을 감행한 것을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는데 어떤 구실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복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수 대상자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지켜보는 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듯합니다. 러시아 오레슈니크 공격 후 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원장 카야 칼라스는 X의 유럽에서 러시아 변명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외교에 대한 답으로 내놓는 것은 더 많은 미사일과 파괴뿐입니다. 칼라스 부위원장은 X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오레슈니크 미사일 사용 보도는 우크라이나 도발이자 유럽, 미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칼라스 부위원장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레이 사비아의 발언이 일치합니다. EU와 나토 국경 인근 공격은 유럽 안보와 대서양 공동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사비르 장관은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 관저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환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오레슈니크 공격이 우크라이나 내 미사일 사용 두 번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11월 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아타캄스 미사일을 러시아 내 목표물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타격을 주장하며 오레슈니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허가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공격 경고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자지라는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첫 오레슈니크가 모조 탄두였으며 2024년 11월 공격이 시험이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1월 9일 공격은 더 많은 오레슈니크 미사일 사용 준비를 시사합니다. 러시아가 2025년 12월 30일 오레슈니크 미사일을 벨라루스에 배치했다는 보도 때문에 특히 나쁜 소식입니다. 그곳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과 여러 유럽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거리 수치 중 어떤 것이 정확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는 1월 9일 러시아의 오레슈니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등 복합 공격을 흡수하고 회복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오레슈니크 공격을 복수라고 주장했더라도 민간인 희생이 더 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더욱 강하게 방역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1월 10일 키우 포스트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총참모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또 다른 석유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한 발음했습니다. 전날 밤 러시아가 키우와 리비우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며 러시아 침략자의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1월 10일 밤 우크라이나 국방군 부대가 점령군의 연료를 공급하는데 관여한 러시아 연방 볼고그라드주 옥타브라스키 구역의 주토프스카야 석유 저장소를 타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보고했습니다. 총참모부는 목표물 타격을 확인하고 피해를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공격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공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에서 러시아 제19 기계화 소총사단 소속 무인기 저장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 도네츠크 분쟁 지역도 겨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여러 적 목표물이 타격받았고 제76 공수강습사단 병력 집결지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후라키브카 정착지, 같은 사단 전차대대 지휘 관측소, 히르니크 정착지와 제41군 지휘소, 헤레니크 정착지. 도네츠크 지역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는 포크로우스크 지역에 있는 무인기 지휘 통제소도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사용해 타격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러시아에게 장거리 드론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해
그들을 얼어붙는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둠에 빠뜨리기 위해 고안된 테러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푸틴의 전쟁 기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처럼 러시아의 도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에 앞서 군사에 도움이 되는 목표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참모총장이 텔레그램에 공지를 올리기 전 이미 볼그라드 석유 저장소 공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고그라드 주지사 안드레이 보타로프는 소셜미디어에서 저장소 화재를 발표했습니다. 보타로프는 인근 주민들이 지역 학교로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할 때마다 러시아가 피해는 드론이 아니라 파편 때문이라고 같은 변명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키예프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정유소도 공격하려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은 이 공격에 대해 아직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미사일 드론 경보가 울렸다고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참모총장 공식 확인이 없는 점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목표물은 쿠반의 슬라비안스크 정유소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보복 공격으로 노린 또 다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공격으로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고통을 러시아 국민에게 점점 더 돌려주고 있습니다. 일부 공격은 겨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썼던 잔혹한 전략을 떠올리게 합니다. 최근 공격은 1월 11일 CNN이 보도했고 키이우 1000개 건물 수만 명에게서 전력을 끊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난방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때는 낮에도 기온이 영하 10도 섭씨까지 내려가는 매우 추운 시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시민들도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벨고로드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공격으로 그들도 고통받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벨고로드 주민 60만 명이 전기, 난방, 물 없이 지내게 됐다고 주지사 벼체슬라프 글라드코프가 전했습니다. 주지사 벼체슬라프 글라드코프는 공공시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으나 이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식 복수임이 분명합니다. 전쟁 전 1500만 명이던 벨고로드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고통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공격으로 매일 정전이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난방 문제와 함께 이번 경우에는 남에게 좋으면 내게도 좋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주로 러시아 군사 목표를 공격하며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1월 9일 오레슈니크 미사일 공격은 다른 미사일 드론 공격들과 함께 일회성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죽음들이 아무리 비극적이라 해도 거의 내년에 걸친 전쟁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가한 엄청난 죽음과 파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수만 명입니다.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목표물 공격은 정당한 복수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 즉 OHCHR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 규모를 밝혔습니다. 푸틴이 전면 침공을 시작한 날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OHCHR이 확인한 사상자는 그 기간 동안 사망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일만 3,88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726명은 어린이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35,548명 부상, 이 중 어린이 2,234명 포함. 이 수치들은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2025년 7월 31일 이후로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조차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8월 11일 키예프 인디펜던트 기사에 따르면 기사 제목은 세계가 과소평가했다는 내용입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죽였을까요? 해당 기사에서는 작성 시점 기준으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공식 집계인 약 1만 3천 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이중으로 확인된 사망자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으며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OHCHR조차 실제 총 사망자 수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우폴 한 곳에서만도 OHCHR이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해 보고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하며 마리우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전쟁 전 이곳 인구는 약 45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시 당국은 수개월간 포위와 폭격 후 민간인 사망자를 2만 5,007만 5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푸틴 침략자들이 처음 노린 도시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추정치가 맞다면 러시아가 10만 명 넘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리우폴이 2022년 5월 러시아에 함락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크게 늘었을 가능성은 과장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평범한 시민을 향한 공격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1월 유엔 국제연합은 2025년 첫 10개월 동안의 민간인 사상자가 2024년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사상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확인된 사상자 수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4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9,112명, 2025년 첫 10개월 N12,0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이 계속되며 이 수치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유엔은 민간인 148명 사망과 929명 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군사 목표만 노리다 실수로 민간인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민간인 희생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 민간인 사망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 공포를 조성해 정부와 군대의 전투 중단을 요청하게 하려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푸틴은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 테러 캠페인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러시아 공격으로 4명 사망 25명 부상했으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오레시니크가 두 번째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또 다른 군사 자산을 잃게 함으로써 그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랬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1월 9일 목격한 것은 RBC, 우크라이나가 보도한 러시아의 새로운 테러 전술 도입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 매체는 빌드의 러시아어 계정이 텔레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그 게시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으며 수백만 명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들을 이전에는 건드릴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철도 인프라가 포함되는데 러시아는 과거의 미래의 군사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존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의료 물류도 해당됩니다. 빌드는 리비우 공격으로 창고가 파괴돼 600개의 의료시설에 필수 물자가 전달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공격에 대해 젤렌스키는 1월 11일 이를 국민을 겨냥한 러시아의 냉소적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자 푸틴이 1월 10일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을 보면 그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방역 중입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에 대응해 파괴 중인 목표물들은 모두 거대한 기계의 일부로 그 기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비행할 때마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전범이 되며 특히 푸틴이 가장 책임이 큽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최고 전범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다른 전범들은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러시아 전범들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우크라이나가 추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중전 소식을 더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